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앞서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현직 신분으로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이와는 달랐습니다. 바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어도 소추를 받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에 예외를 둔 것은 그만큼 내란죄와 외환죄가 중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현재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 중이라는데요. 내일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더는 국민에게 피해 주지 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겠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보일러.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의 남성지구 뉴빌리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 쭉 지켜보신 국민들 참 많으실 텐데, 예. 자, 우리 교수님도 좀 쭉 보셨을 텐데, 그냥 60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과정 보면서 좀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좀 찹찹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치가 경제를 말아먹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제도 인도 쪽 관련 상장업체 자문도 있어서 수출업체 대표를 만났는데, 저 외국 나가면 저도 지난주에 또 일본 잠깐 며칠 전시회 때문에 잠깐 갔다 왔는데, 미팅을 하는데 다 우리나라를 물어봐요.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서도 국격이 많이 떨어진 걸 느끼고요. 그러니까 창피합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K컬처에서 세계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책임을 정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돼요. 이거는 여야 구분 없이요. 경제 말아먹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회장도 많이 맡고 있고 정부 자문이 워낙 많거든요. 또 국회도 그렇고 정치인들 워낙 많이 만나기 때문에 국회 정책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들 좌장이나 주제 발표 이런 것도 워낙 많이 하니까 아는 게 정치인들 관계될 수밖에 없지만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것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라든지 또 해외 나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또 특히 이 기업하시는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럼요.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고요. 다시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다음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날 취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날부터 자국 우선지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카운터파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올해 반년은 아예 공백이거든요.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이것에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드린 게 정치가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요. 예. 이 표 한 장 한 장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답답하기로 말할 예. 수가 없습니다. 아유, 빨리 좀 정상으로 돌아가야겠고 말씀하신 예. 대로 뭐 착잡하다, 너무 창피하다. 뭐 국민들 비슷한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보면서 너무 씁쓸하고 비참한 생각도 들고 너무 좀 허무하고. 요새 그래서 예. 방송에서요. 예. 제가 정치를 안 봅니다. 뉴스를 안 보고요. 예, 제가 이제 관련해서 자문이 워낙 많고 연락 오는 것도 많아서 돌아가는 거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문도 몇 가지를 보는데 예. 정치 신문을요. 정치를 넘겨요. 아이고. 그리고 뉴스에서 정치는 꺼버립니다. 그리고 정치가 너무 길다 보니까 경제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맞습니다. 일상 민생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예.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아마 다 국민이, 지금 아마 애청자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마 보기가 싫을 정도거든요, 이제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워낙 정치가 지금 경제를 덮어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비상 상황, 우리 경제도 비상 상황이고 자동차 분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동차 분야가 이 국가 경제의 기틀 중에 하나고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50년 동안에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니까 자부심 가져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국내가 지금 뭐 현대차 그러면 넘버 3고 영업이익률 넘버 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도리어 국내에다가 이 손을 내밀 정도로 같이 협의하고 같이 하자고 해서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경제가 올해 위축돼 있어서 올해가 최악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워낙 이제 기자분들 연락이 와서 자문해주고 정책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가 자동차 산업도 다 위축이 돼버렸고요. 또 자동차 부품업 워낙 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또 작년부터 이미 경기가 침체되고 고금리가 되면서 스타트업들이 자금 투자를 못 받아서 엎어진,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스타트업 중에서 이미 기업이 엎어진, 넘어간 이런 기업이 너무 많을 정도니까 기술은 좋은데 너무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뒷받침이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오늘 좀 기점으로 해서 빨리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고 오늘 그 맞습니다. 체포대 가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오늘 김필수 교수님께 뭘 여쭤볼까 생각하다가 호송차 말고 그 경호차를 타고 공수처를 갔잖아요. 보면서 그 대통령 전용차에 대해서 좀 뭐 깨알 지식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좀 뭐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뭐 튼튼한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고 출력도 어느 정도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뭐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전용차 그 방탄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좋습니다. 제가 방탄차에 대해서는 칼럼도 많이 쓰고 인터뷰도 수십 번 이상 해줬어요. 그래요? 예, 관련된 내용도 많이 잘 알고 있는데 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방탄차가 주문형 차라고 보시면 돼요. 주문식인데 기존에 있는 차에다가 시스템을 바꿔주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뭐 예전에 현대차에서 에코스 방탄차를 청와대에다가 집어넣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네시스 방탄차에 대한 부분들 국내에서 방탄차가 나오는데 문제는 시스템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주문형이어서 몇 명 없고 또 익명성이어서 누가 이걸 받아가는지를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방탄의 기능도 단순한 유리방탄이 있어요. 일반 총탄만 막는 거죠. 그리고 철판 안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방탄 조끼에 들어가는 재질을 가지고 이 철판 사이에다가 끼워서 총알이나 기관단총 이런 것들의 총알은 다 막을 수가 있고요. 대통령 방탄차는 국가별로 틀린데 우리나라는 최상위급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선호하는 차는 벤츠입니다. 벤츠. 벤츠 가드 시리즈라 그래서 이상하게 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벤츠 쪽하고 그다음에 유럽, 미국에서는 GM 방탄차를 간혹 국내에서 끌었었어요, 대통령이. 그러다 이제 국산차 나오면서 한 대가 있는 게 여러 대가 있거든요. 대통령 전용차가 여러 대가 있는 거죠. 여러 대가 있습니다. 여러 대가 있고 영부인이 쓰는 차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는 이제 돌아가면서 쓰거든요. 돌아가면서 쓰는데 가장 선호하는 것은 국내도 역시 수십 년 동안에 벤츠가 가드 시리즈가 제일 가드 시리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통령 최상위급 OECD 선진국 최상위급들은요 방탄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요. 밑에서 수소탄
뭐 이런 거, 로켓포 같은 거 다 막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까지 되고요. 어느 정도냐면 화생방 기능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화생방이라는 게 예. 안에 화생방 뭐 공격이 있으면은 안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공기가 못 들어오고 밀어냅니다. 예, 외부에서 그 기능까지 다 있고요. 이야. 심지어는 임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비상 실내 안에서요. 안에서 수술도 가능하다고요? 예. 왜 수혈 같은 거 급하거나 심지어는 혈액도 있죠.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죠. 안에서 대통령이 비상 수술하고 사고가 났을 예, 때. 대통령. 예, 왜냐면은 그리고 운전사가 이 비상 특수 요원이거든요. 예. 운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주변에 미국 같은 데 보시면은 SUV 차량 있죠? 예. GM의 그 굉장히 대형, 중대형 이 방탄 이 SUV예요. 다 주변도. 오늘도 그거 보니까 다 SUV 차로 이렇게 쭉 가던데. 맞습니다. 예. 주변에 둘러쌉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 방탄차는 공격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방탄 기능을 갖고 있는 SUV에 탄 이 요원들이 다 탑승을 해요. 예, 뭐 요번에 들으셨겠지만 경호부대 국내 같은 데는 경호부대는 심지어는 로켓 발사기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예, 안에서 자체 어느 정도 무장은 중장비까지 차에다 얹을 수 있는 기관 이 포도 있고요. 예. 사실 이제 그런 것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방탄차에 대한 부분들은 그 나라의 어떤 국격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자국산 방탄차를 주로 타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는 말씀드린 대로 GM 방탄 우리가 비스트라 그러잖아요. 대통령 예. 미국 방탄차는. 그때 왜 트럼프가 방탄차? 한창 뭐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나라 맞습니다. 갈 때마다. 이 차는요 크기도 크지만 특수 제작한 거에서 기존의 차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새로 완전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무게 자체가 5톤 이상 나갑니다. 5톤. 예, 5톤 나갑니다. 일반 승용차 한 1, 2톤 정도 나가나요? 2톤에서 2톤. 이 중대형이 SUV가 2톤에서 2.5톤이라고 보시면 그 되고요. 정도인데 한 2배 정도. 예. 2배 그리고 이상. 이제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3톤에서 4톤 사이 돼요. 아, 예. 근데 이게 5톤이 넘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바퀴가 일반적으로 이 공격을 받더라도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격을 받아도 펑크가 나도 예. 뭐 100km 이상인가 펑크의 의미가 갈 수 있고 있다면서요. 고무를 지탱할 수가 있고요. 시속 80에서 100km를 200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게 완전히 빠져나요. 그 위성 통신 기능이 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특수한 기능이 다 있어가지고 안에서 임시 수술까지 다 할 수가 있어서 모든 기능 또 이 통신망이 망가지더라도 위성을 이용을 해서 직접 아무리 외국진대라 하더라도 다 연락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그 대통령 전용차는 시속 몇 킬로미터까지 가다가 충돌 사고가 나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정도, 뭐 그게 몇 킬로 정도? 웬만한 충돌에 대해서는요. 네. 충돌을 일으켜도 밀어낼 정도로 출력이 큽니다. 출력이 보통 기본적으로 7,800에서 1,500마력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일반 차의 3배, 4배. 아, 그 정도로. 차도 무거우니까요. 아. 네, 그 무거운 예를 들어서 4, 5톤짜리를 시속 100km를 달릴 정도의 출력이니까 예. 엄청납니다. 출력도. 정말.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일반 방탄차에 아까 유리방탄 총만 막아도 일반 방탄차라고 그러는데 그 기능이 좀 적으니까 비용이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남미 쪽 옛날에 나치 이런 것들 영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동 쪽이 수요가 가장 큽니다. 아, 중동 쪽에 워낙 그 총기 전국이 사고가 많아서. 사고도 많고 공격도 많고 옛날에 리비아나 이라크 쪽에 가시는 이 기업인들 분들은 이 공항에서 방탄차를 준비를 해요. 방탄차를 아예 타고 가서 그렇죠. 총알 같은 건 다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요소가 있으니까 전국도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게 글로벌 제작사가 직접 만들기도 되면 대한민국 현대차 그룹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듭니다. 아, 지금은 안 만들고 있고 만들 수는 있는데. 기존에 이 방탄차는 만드는데 그 기능에 대한 것들은 일부 시스템 수입해서 탑재도 하고요. 그 기밀인데요. 근데 왜 그러냐?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든다는 게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돼. 대신 이제 우리나라 차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예요. 왜 집중적으로 이 언론이나 이런 데 방송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자국산 방탄차를 쓰는 이유가 마케팅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 1회라고 해서 보통 이제 러시아는 질 시리즈, 그 다음에 뭐 중국 시진핑은 뭐 예를 들어서 홍치라는 모델, 중국 모델, 그 다음에 미국은 GM 쪽,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은 아까 벤츠나 아니면은 아우디도 있고 BMW도 있고요. 예.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뭐 각 나라마다 자국산 방탄차를 쓰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 볼 수가 있고 홍보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대통령이 타는 차에 대한 기능에 대한 얘기는 기밀로 돼 있어 잘 모릅니다. 그 부분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벤츠를 좋아하는 게 북한의 김정은이 벤츠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예, 이 1, 2, 3세대 오면서 다 네. 방탄차 중에서 벤츠를 선호하고 예. 이게 금수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원래 차가요. 그러니까요. 예,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안 되는데 예. 다 갖고 있어요. 최신형도. 최신형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막 드는 궁금한 점인데 그 방탄차 얘기하시니까 우리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총싸움 할 때 자동차 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왜 총싸움 하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일반 차량은 그 총알이 이렇게 뚫리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안 되는 건가요? 그 영화에서 원래요, 나오는 그런 장면은? 철판에서 막는 게 아니라 예. 바깥에 있는 철판은 뚫리더라도 예. 안에 섬유에서 다 잡아요. 총알을. 그 안에 있는 섬유. 예, 안에서. 바깥에는 구멍이 나는데 예. 바깥에 구멍이 나는데 안에서 섬유가 우리가 방탄조끼에서 이 아라미드 섬유 같은 걸로 잡아주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요 이불 몇 겹을 하면 총알 잡잖아요. 예. 이불 몇 겹으로 싸면은요 이불이. 그래서 그 기능이 극대화된 기능이 차에 사이사이 들어가 있고 유리는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마 이 미국 비스트 같은 거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지금 다음 주 취임하겠지만은 타는 거는 창문을 못 내려요. 창문을 못 내려요? 그러고요 문을 본인이 너무 문이 무거워서 본인이 열고 닫을 때요. 예. 그 힌지에 모터가 달려 있어요. 모터가. 자동문식으로 이렇게 너무 무겁고 너무 닫을 때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 이야. 그 정도 되고요. 창문도 내렸다 올릴 때 모터가 미는 힘이 너무 유리가 무거웠고요. 예. 그게 방탄 기능이어서 그래서 이 방탄차 타면은요. 예. 유리 두꺼운 거 저도 여러 번 타고 오는데 옆으로 보면요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유리가 두꺼워서 이게 잔상이 바깥에 뚜렷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그러져 보여요. 옆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방탄 유리가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듣네요. 방탄차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감옥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 속에다가. 그러네요, 정말. 예,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게 그렇군요. 뭐 차도 무겁고 뭐 기름도 엄청 많이 들 것 같고. 기름은 얘기 안 합니다. 보통 1리터에 2kg, 3kg 얘기하니까 그냥 3kg. 돈을 뿌리면서 달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끄는 방탄차는 유리 방탄만 있는 게 기본 방탄이고요. 기본적으로 한 2억짜리 차다 그러면 2억에다가 한 5천만 원에 1억 정도 넣어서 방탄 기능을 넣어요. 네, 근데 이제 일반 대통령이 타는 방탄은 원래 자동차 값의 3배, 4배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리고 아까 익명성, 누가 어떤 차를 국내에도 방탄차 타는 분들 여러 명 있거든요. 그래요? 대통령 말고도 뭐 누가 있을까요? 뭐 대기업 회장 뭐 이런 사람인가요? 네, 그렇죠. 그 기본 방탄 같은 것들도. 유리. 예, 그래서 그거는 기밀이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요, 선진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탄차 잘 만드는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또 왜요? 거기는 브라질은 남미 수요가 워낙 크고요. 자기네가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벤츠 같은 거 갖다가 외국에 잘 만드는 차 갖다가 그거를 개조해서 방탄차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브라질이 남미 쪽에서 세계에서 방탄 기능을 많이 집어넣는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가 노하우가 있는 게 브라질입니다. 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일반 차하고 또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또 깨알 상식까지. 사실은 이거 인사말로 처음에 이거 좀 준비한 내용이 아니라 한 1, 2분 정도만 대화를 주고받고 오늘 사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맞습니다.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왜냐면 방탄차에 대한 세계도 아마 알으시면은 일반 자동차가 좀 틀린 영역이니까. 이거는 오늘 또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원고는 그대로 다음 주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대통령 방탄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상주시가 지난해 연말이었죠.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 신규 사업 뉴 빌리지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상주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궁금한데요. 상주시 차재현 도시재생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재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재현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연말 상주시가 국토부 공모로 시행하는 2024년 도시재생 신규 사업 뉴 빌리지 대상으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자, 우선 뉴 빌리지 사업이란 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도심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전면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주차장 조성, 도시도로 개설 등 아파트 수준에 기반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 하라고 뭐 아파트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대로 놔두고 뭐 네. 주차장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걸 넣어서 이제 편의시설을 좀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다. 네. 자, 상주시의 뉴 빌리지 사업 지역이 상주시 남원동 남성지구라고 들었는데요. 이곳은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일까요? 예, 남성지구는 단독주택과 원룸이 밀집한 상주시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입니다. 네. 대상지 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 비중이 60%에 달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최근 대상지 주변 공간 혁신 구역 지정, 상주시청사 이전, 적십자 병원 확장 등 여러 개발 호재가 계획되어 있어 지역 활성화의 잠재력이 큰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상주시청사 이전 지역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럼? 예, 인근 지역입니다. 그 인근 지역이고. 예. 자,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상주시 뉴빌리지 주요 사업으로는 취미 여가 공간 조성, 주민복지 서비스 공간 등 복합 편의시설 조성 사업, 주차 타워 조성, 도로 정비 등 주거 인프라 확충 사업과 주택 정비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복합 편의시설 조성이라든지 주차 타워, 도로 정비 등등이 있다. 자, 네.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 정비, 개별 재건축 등 주택 개선 및 공급 의지가 있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 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 편의시설 조성 사업도 이루어진다고요? 네. 이 상주중앙지구대와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측 유입과 또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생활 기반 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요? 예, 청년층 유입을 위해 대상진에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청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유빌리지 사업에서는 주거 정착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큰 사업을 하자면 예산도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국토부 공모 선정이 된 거니까 국비 지원도 뭐 많이 좀 받게 될 것 같고요. 또 소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 소요 예산은 이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50억 원입니다. 네. 국비는 150억, 도비 25억, 시비 7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5년 동안 총 250억 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150억 원이다라는 거. 네. 시비는 75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군요. 예. 자, 올해부터 이제 2029년까지 5년 동안 시행이 됩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예, 유빌리지 사업은 처음 시행되는 단계이니만큼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에 진행 중인 공간 혁신 구역, 상주시 청사 이전, 적십자 병원 확장 등 다양한 연계 사업들과 시너지를 이루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차재현 도시재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6시 33분 막 지났네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 또 역사적인 날이어서 일부러 시간을 좀 넉넉하게 저희가 좀 확보를 했습니다. 워낙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자, 한쪽에서는 설날 선물이다. 한쪽에서는 불법 체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됐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집결을 해서 1차, 2차, 3차 저지선 뚫고 10시 33분경에 체포가 됐는데 현재는 오늘 그 수사를 계속 조사를 받고 저녁 식사 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걱정을 많이 했던 그 무력 충돌이 없어서 참 다행이었고, 일단은 분위기를 보니까 일선의 그 경호관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죠. 분위기를 보니까 뭐 충돌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했던 일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장 집행이 합법적인 것이고 법원에서 발부가 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불법이라고 마냥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낼 때 사실상 감지가 됐던 거죠. 첫 번째,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원이다. 계속 버틸 수가 없다. 두 번째, 경호처 차장인 김성훈 차장이 상당히 강력하게 경호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그것도 역시 개인적인 차원이지 경호처 조직 차원은 아닐 것이다.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뭐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을 막아야 된다고 하지만 합법적으로 발부가 된 체포 영장을 계속 불응하면서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제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석동현 법률자문도 자진 출석을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양새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자진 출석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서도 자진 출석은 협의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또 이제 공수처 과천청사로 이동을 해서 방금 전에 이제 허한구 앵커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최신 뉴스는 지금 식사 중이고 7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저녁 조사가 재개되는데 밤샘 수사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밤샘 수사라는 게 워낙 수사할 분량은 많지만 이게 밤을 새우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지나치다 이런 또 지적과 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인권 문제도 있고 밤샘 조사하려면 그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피의자 인권도 있기 때문에 저녁 일정한 시간 보통의 이제 저녁 시간 그러면 한 9시 보통 이제 진술서의 내용까지도 확인을 하면은 10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략 한 9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 7시 반경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진입을 시도해서 1차 저지선 뚫고 한 10분 간격으로 2차, 3차 다 뚫고 들어갔어요. 경호처에서, 공수처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관저 앞에서, 그때 한 8시쯤으로 기억하는데 8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체포되기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대치했는데 지금 보도되는 거 보니까 이거를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체포가 아니라 자진 출석 쪽으로 좀 해달라. 이게 좀 실갱이가 있었던 것 같고 호송차가 아니라 내 경호차를 타게 해달라. 이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계속 실갱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진 출석 형식으로 해달라는 건 뭐 구속을 좀 피하기 위한 어떤 뭐 마지막 몸부림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여기서 시간 끌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자진 출석 이유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도 남겼지만 불의의 수사지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응하게 됐다 이런 걸 밝히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앞으로의 또 법적인 대응의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이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수사권을 인정하는 또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 자진 출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공수처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체포로 결정이 됐고 또 처리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허영크께서도 단지 이 서울뿐만 아니라 또 관저 인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우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허용을 한 것은 경호처 차량으로 이동하고 또 최근에 이제 이 수사 원칙은 뭐 포토라인 이것 자체가 이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림막이 있는 곳으로 윤석열 대통령 차량이 들어가서 또 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것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요청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수처의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진 출석 이게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 쭉 계속 끌었죠. 뭐 그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뭐 총이든 칼이든 다 끝까지 막아서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자진 출석 형식? 글쎄요, 자진 출석하려면 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이해할 수 없어서 좀 여쭤봤던 거고. 자,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 허영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48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 등도 고려해서 영장 실질심사에 가서도 체포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일종의 전초전 성격이 있다. 이렇게 또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이제 서면 메시지와 영상 메시지를 내놨는데.
자, 이 영상 메시지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한 2, 3분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찍었다고 하던데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또 한마디로 나 잘못 없다. 이거 불법 체포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반 국민들이. 그렇죠. 이제 전체 국민들의 의견도 여론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 그리고 법정 대응에 더 치중한다.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 공수처로 옮겨져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수사의 내용이 또 수사 과정이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내란 수괴 혐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영상을 통해서 이전에도 대통령 담화문이 변론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방법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부정선거 등을 강조하면서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고 방금 전에 이제 화인께서 말씀하신 서면으로 된 편지 내용은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이렇게 준비된 것보다는 새해 들어서 이게 상당히 장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용도 일종의 긴 내용의 변론적 내용을 법적 대응을 포함한 내용 그리고 포함해서 지지층들에 대한 결집 그래서 이미 공개됐던 이 영상의 내용을 보면은 끝까지 싸워 나가자라고 한 것은 다분히 법적 대응과 함께 여론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그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모여들어서 이제 그 체포를 막아섰는데 오늘도 한 30여 명이 체포를 막아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도를 보니까 일부는 뭐 눈물까지 흘리고 일부는 뭐 큰절까지 했다는 대통령이 또 이렇게 또 다독이기도 했다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국민의힘 이 의원들 관저 앞으로 모여든 이 의원들 뭐 우리 지역에서 뭐 지지층들이 워낙 많으니까 좋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의 이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렇죠. 지금 의원들의 대응은 전적으로 지지층들을 의식했다, 보수층을 결집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이 관저 인근으로 향했던 의원들의 경우에도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겁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회 시도가 있었을 때도 관저에 이제 모여들었던 의원들이 대체로 영남권 의원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보수층 결집을 하고 있다, 또 집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수 여론을 보면, 특별히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따가 이제 뭐 보수층이 결집했다라는 이제 여론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평가하는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이 의원들의 태도가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또 내 유권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을 흡수한다라든지 또는 전국적인 선거에서의 지금 국민의힘이 외연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걸림돌로 작동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당장 조기 대선 가능성도 많이 높잖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4월 보궐선거 있죠, 올해. 석 달 후에 보궐선거도 있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이제 쭉쭉쭉 다가오는데 자, 국민의힘이 글쎄요, 중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이런 모습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8년 전과 분명히 다른 태도거든요. 8년째는 상당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천명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이제 탄핵 국면에서의 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태도는 8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죠. 그 이유가 일종의 트라우마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전국적인 선거에서 와르르 무너졌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더 이득이 되겠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전광훈 목사한테 가서
특히나 그 윤상현 의원이 뭐 90도로 인사를 막 네. 3번, 4번 계속하는 그런 모습.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각인이 될 텐데 왜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지 좀 걱정이 좀 돼서 여쭤봤습니다. 뭐 백골단도 등장을 하고 있고. 백골단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자,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자, 오늘 있었던 윤 대통령의 체포 그리고 수사로 앞으로의 여론이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자, 힘이 빠질지 아니면 이 보수 지지층 지지율이 좀 상승하게 될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이런 표현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여론 백병전이 당분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분기점은 대통령의 이 구속영장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당분간은 왜냐하면 또 지지층들 또 반대층들이 과천 이 공수처 주변으로 다 몰렸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이제 보수층이 결집한다라는 것은 보수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 심리 여전히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지층들은 그대로 뭉쳐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이제 중심 기준이 옮겨갑니다. 네. 그러다 보면 최근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올렸던 것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옮겨가면서 민주당 지지층들, 특히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여론이 상당히 또 결집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여론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체포 또 앞으로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이 지지층 이 부분들이 상당히 또 결집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결집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역대 우리가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사실상 중도층이 사라지는 상황으로까지도 이르를 수 있는 그 정도로 무서운 여론 백병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외교전까지 비하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가까운 정치 세력이 어디냐 심지어는 미국과 가까운 정치 세력이 어디냐 최근에 방송에 이런 상황까지도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일종의 앞뒤 가리지 않는 여론 백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하기야 그럴 것도 같은 게 지난주에도 왜 소장님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대통령 지지율과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는 추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슷비슷해졌다. 이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뭐 할 거 탄핵도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응답을 좀 잘 안 할 것 같은. 그러니까 반대로 보수 지지층 쪽에서는 이제 위기감을 워낙 느끼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화 오면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 소장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떤 한 특정 조사기관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뭐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 아주 큰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나온 거 보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비슷비슷한 여론 오차범위 내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자 이거 정말 이렇게 국민 여론이 이렇게 좁혀진 건지 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좁혀졌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에서는 이거 정말 도무지 믿기지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서해 유성룡 같은 분도 통합을 강조했거든요. 그 험난한 이 외침의 시기에 지금 어떤 시기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8년 전에 진영간 고래 깊이가 500m라면 저는 지금은 5,000m 내지 5만 m다. 왜?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기준으로 찬반이 나눠졌습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 기준으로 찬반이 나눠졌습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게 친중이냐 친미냐로 또 반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문화예술 분야까지 완전히 지금 심지어는 나훈아 씨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우리 온 사회가 걸어다니는 행인 1과 2까지도 찢어지는 이념으로.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허잉크께서도 오랫동안 방송하시면서 이런 경우는 잘 못 보셨을 텐데 심지어는 제일 심한 것 바로 같아요, 옆과 앞과 뒤와 또 밑에 위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나누어져 버리는 양분되는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여론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뭐 보수층이 저 결집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유를 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수층이 이렇게 결집한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계속 정체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체되어 있던 이유는 일종의 이 탄핵 국면에 좀 피로감도 있어서 되고요. 민주당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 이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련된 조사도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이 기준점, 중심점이 넘어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수층이 결집했다면 지금부터는 또 민주당 지지층들 상당히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도층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오는 금요일 발표될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라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또 민주당과 또 진보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결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극도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지지층이 이제 튀고 올라오니까 좀 위기감을 느끼고 좀 더 응답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고요. 한 1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시간 내에 이제 영장을 신청하겠고 청구를 하겠고 그리고 20일 동안 그 수사 또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일정 그리고 어떤 점이 관전 포인트가 될지 이제 한 1분 정도요. 핵심은 저는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될지 여부, 또 구속영장의 발부 지점이 중앙법원이냐, 서부 법원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서부지법으로 신청한다는 것 같던데요. 지금 공수처 그렇습니다. 입장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앞으로 상당한 또 여론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앞서 이제 회원께서 말씀드린 시간이 없으니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20일간 수감이 되면 10일은 공수처가 10일은 검찰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후반부 10일에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